역사 속에 있는 모든 것은 흥망성쇠가 존재합니다. 근데 좀처럼 뒤질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건 바로 음모론, 종말론, 그리고 마선생! 아마 역사의 시작을 같이 한 것처럼 끝도 함께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오래 갈 겁니다. 확실해요. 셋 모두 이젠 지긋지긋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나은 걸 골라보자면 종말론이 아닐까 싶어요. 얘는 그래도 영상 매체와 섞이면 재밌는 게 나오잖아요. 반면 이 두 개는 어딘가 섞이기만 해도 인간이 원초적 짜증과 공포를 유발하죠. 와, 진짜 게임에 섞여도 거지 같던데. 그렇게 현대에는 아포칼립스라는 단어가 매우 친숙하죠. 여러분들은 아포칼립스, 즉 지구 종말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이건 일단 종류부터가 다양합니다. 죽은 자가 산자를 공격하는 좀비 바이러스, 원인불명의 전염병, 각종 외계 세력의 침공, 지구의 이상으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 운석 충돌, 그리고 핵전쟁, 스카이넷? 대부분의 경우 그저 화면 속에서나 볼 픽션이죠.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핵전쟁은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나요? 물론 요즘 얘도 진짜 현실이긴 해. 그래도 이건 인류가 몇 번 겪어도 봤고 극복해본 적도 있죠. 하지만 이건 우리가 본작이 아닌 체험판으로도 그 결말을 잘 알고 있죠. 좀비나 외계인과 달리 당장 세상이 실제로 존재하며 자연재해나 운석 충돌에 비해 조짐도 거의 없죠. 멸망의 속도 역시 전염병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다른 것에 비해서 현실감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냉전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 멸망의 핵전쟁이 일어날 뻔한 사례가 얼마나 있는 건지 알고 계시나요? 2차 대전 이후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이 총성하면 전쟁, 냉전이 일어납니다. 이는 말 그대로 총성이 없다 뿐이지 과도한 군비 경쟁으로 인해 대량 살상 무기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당연히 여기에는 핵무기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이 엄청난 위력을 지닌 핵을 보유한 국가들이 하나둘 생기고 그 개수도 늘기 시작하여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의 축척 메타가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아니지, 축척 메타라는 말도 잘못된 비유네요. 그건 선빵 필승이라도 되는데 말이에요. 그냥 작은 방 안에서 서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앞에서 안 터지길 기도는 하는데 어차피 어디서 터지든 다 죽어요. 그러다 보니 이 핵에 대해 다들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있었고 이로 인해 여러 사건과 해프닝도 일어나게 됩니다. 1960년 10월 5일 그린란드에 있는 툴레 공군기지의 레이더 장비가 소련이 대규모 핵미사일 발사를 감지합니다. 이 보고를 받은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 노라드는 곧바로 경계태세에 들어가 상황을 살피기 시작하죠.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좀 이상했어요. 아무리 봐도 소련이 그것도 지금 미사일을 쐈을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소비에트 연방의 국가원수 겸 서기장 니키타 후르쇼프가 유엔 총회 참석 때문에 뉴욕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후 조사 결과 레이더가 노르웨이 상공에서 일어난 월출을 소련이 대규모 미사일 발사라고 잘못 해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961년 11월 24일 미 전략공군사령부 4개서 노라드와 탄도미사일 조기경보 시스템이 배치된 현장들과의 연락이 동시에 끊기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통신회선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복잡하게 설계했기 때문에 통신장애는 매우 가능성이 낮았어요. 그렇게 이 상황이 계획된 공격이라 판단한 삭은 전병력 전투준비 명령을 내립니다. 허나 나중에 확인해본 결과 콜로라도의 단일 중계국에서 고장이 발생해서 생긴 통신 문제임이 밝혀지게 됩니다. 1962년은 한창 쿠바 미사일 위기로 인해 긴장감이 개쩔던 시기로 정말로 인간이 멸망할 뻔한 해였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소련이 어떠한 일을 벌인다면 핵보단 사보타주가 더 먼저 일어날 것이라 예상하며 바짝 긴장 상태에 돌입해 있었죠. 그러던 10월 25일 자정, 미네소타에 있는 둘루스 방공구역의 경비원이 보안 울타리를 넘는 검은 형체를 보게 됩니다. 경비는 그 형체를 쏘고선 곧바로 사보타지 알람을 작동시켰는데 이 알람은 자동으로 그 지역의 다른 기지에도 비슷한 경보를 울리게 합니다. 그런데 미국 위스콘신주 볼크필드 공군기지에서의 경보 시스템 결함으로 인해 사보타지 알람이 아닌 클락션이 울리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클락션이 공대공 핵탄도미사일 AIM-26 팰컨이 탑재된 컨베이어 F-106A 델타다트 Z 전투기를 출격시키는 알람이었다는 거죠. 전투기가 이륙하기 직전에 공군기지 사령관이 둘루스와 연락하여 사태를 확인했고 지휘소에 있던 한 장교가 급히 차를 몰고 활주로에 진입해 라이트를 깜빡이며 항공기에 정지 신호를 보내 멈추게 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클락션 경보 체계가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날 둘루스 방공구역에 침입한 검은 형체는 곰이래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바로 이틀 뒤인 10월 27일 미 해군 항모 USS 란돌프와 구축함 11척은 쿠바 근처에서 소련 잠수함 B-59를 탐지하게 됩니다. 이에 미 구축함 USS 빌은 수류탄 크기의 훈련용 신호폭례를 투하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잠수함을 공격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나와서 얘기 좀 합시다 라는 일종의 노크였어요. 허나 B-59는 자신들이 들킨 순간부터 숨기 위해 미국이 민간 라디오 방송도 수신되지 않을 정도로 깊이 잠수한 상태라 멀리서 들리는 폭음을 듣고 진짜 폭례라고 착각하게 되죠. 게다가 본부
쿠바와의 교신도 며칠 전이 마지막이어서 현 상황을 알 수 없던 발렌틴 그리고리에비치 사비스키 함장은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믿기 시작했고 결국 핵어뢰 발사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극적인 상황이 발생해요. 이 핵무기를 쓰기 위해선 승선한 고위 장교들이 만장일치가 있어야 했어요. 당시 쿠바에 있던 소련이 잠수함은 B-59 말고도 3척이 더 있었는데 이들은 함장과 정치장교 둘만 찬성하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B-59에는 함장 발렌틴 그리고리에비치 사비스키 대위와 정치장교 이반 세미노비치 마슬레니코프 말고도 잠수함 파견대 사령관 바실리 알렉산드로비치 아르이포프도 승선해 있었어요. 함장과 정치장교는 핵무기 사용에 찬성을 했지만 아르이포프는 이에 반대했습니다. 오히려 아르이포프는 사비스키에게 수면으로 떠올라서 모스크바와 연락을 해보자며 설득했어요. 결국 핵무기 발사 시도는 무산되었고 마침 잠수함 배터리와 공기 필터 장치도 고장난 B-59는 수면으로 떠올랐습니다. 나중에 B-59는 소련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또 끝난 게 아니에요. 쿠바 근처 바다 아래에서 위 사건이 일어날 동안 쿠바 상공에서는 미국 U-2 정찰기가 격추됐으며 동시에 알래스카에 있는 아일슨 공군기지 찰스 몰스비데이가 조종하던 U-2는 북극이 오로라로 인한 착오로 소련 영공안으로 약 480km나 들어와 추코트 반도 위를 날고 있게 되었죠. 이로 인해 소련이 미그 전투기와 미국의 F-102 전투기가 서로 출동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이 전투기는 델타다트와 마찬가지로 핵탄두 공대공 미사일 AIM-26 펠컨이 탑재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도 교전은 발생하지 않았고 양국은 이 사건을 조용히 넘어갔습니다.